혹시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75 아들과 며느리에게 5만 원짜리 공동 구매 패딩을 받고 그 돈으로 500만 원짜리 호화 제주도 여행을 보낸 뒤에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제 존엄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고작 3개월 만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죠.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체면을 회복하고 홀로 이 집의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무시했던 자식들에게 파국이 아닌 성장을 선물한 저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진정한 효도는 가격이 아닌 책임의 온도로 측정된다는 제 교훈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요.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30평 아파트의 동거, 보이지 않는 장막. 내 이름은 박말순. 올해 75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서울 성북구의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이 집은 30년 전에 남편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는 혼자 이 넓은 집을 지켰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적적해서 힘들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허전했거든요. 그래서 딱 2년 전 아들 민재가 찾아와서 하는 말에 나는 귀가 솔깃했었죠. 민재가 다니던 작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파산을 했고 지금 당장 전세금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 우리 집 방 하나만 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며느리 서윤이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저희가 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몇 달만 어떻게든 버티고 금방 독립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어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나는 무슨 소리냐. 이 넓은 집에 방이 남아도는데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와라. 가족끼리 뭘 그러냐며 냉큼 허락했죠. 그때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고생이 심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북적이는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 마음속에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이 동네가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곳이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혼자 사는 걸 안쓰럽게 보거나 혹시라도 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소문을 낼까봐 내심 불안했거든요.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사는 것만으로도 밖으로 보이는 내 체면이 확 사는 기분이었죠. 우리 민재가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 민재와 며느리 서윤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죠. 서윤이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민재는 퇴근하면 거실에 앉아 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거 생활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달이라고 했는데 2년이 넘도록 독립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민재는 아직 새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아들 부부는 전 재산을 잃은 상태였고 나는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용돈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며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했죠. 아파트 관리비부터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세 식구가 먹는 식비까지 모두 내 담당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 서윤이가 나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매번 현금으로 장 보는 게 불편해요. 어머님 쓰시는 카드 중에서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장 볼 때마다 카드로 결제하고 어머님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만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적립금도 모이고 더 효율적이에요. 나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살뜰하게 살림을 꾸리려는 모습이 기특해서 흔쾌히 내가 쓰던 신용카드 중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서윤이가 말하길 휴대폰 알림 문자는 자기가 지출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기 명의 휴대폰으로 수신 번호를 바꿔놓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워낙 아날로그 세대라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해주니 편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나에게 오는 지출 내역 알림을 시스템적으로 조작하여 나를 정보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키는 첫 단계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나는 서윤이가 주는 장부만 볼 뿐 실제로 내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부부는 이 집에 마치 얹혀 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바로 내 생일이었죠. 지난 겨울 내 생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역국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 덜렁 가져다 놓은 건 누가 봐도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흔적이 역력한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운 미역국 한 그릇이었어요. 겉에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밥솥을 열어보니 밥은 한 숟갈 분량만 남아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누렇게 탄 밥이었죠. 서윤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오늘 바빠서요. 미역국은 끓여놨으니 드세요. 그럼 이만이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들 민재도 나를 잠깐 보더니 어머니 오늘 바빠서 먼저 나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나갔어요. 나는 그 차가운 미역국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밖에서 외식을 못했어도 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생일상은 남이 먹다 남긴 찬밥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평생의 희생에 대한 인정 욕구가 철저하게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방에 앉아 있는데 오후 늦게 휴대폰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건강검진 안내 문자였어요. 내 생일날 나를 진정으로 챙겨준 것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었다는 씁쓸한 사실에 나는 너무나 외로웠고 극심한 소외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며느리 서윤이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민재는 회사에 휴가까지 냈더라고요. 서윤이는 나에게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저희가 하루 이틀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없어도 혼자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며 마치 내가 방해꾼인 것처럼 굴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와 서윤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거하게 외식을 하는 듯했고 서윤이와 민재는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시어머니의 생일, 바쁘다는 핑계로 탄밥을 내어줄 정도의 형식적인 날이었지만 장모님의 생일, 회사를 빠지고 집을 비워야 할 만큼 극진한 도리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 간극에서 나는 깨달았죠. 나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함이었고 나의 존재는 무시의 대상이었음을요.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문득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실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졌죠. 서윤이가 정리해준 장부와는 별개로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사용하는 모든 통장 기록을 별도의 작은 수첩에 적어두는 꼼꼼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 정리 수첩을 꺼냈어요. 그 밑에는 남편과 내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낸 이 30평 아파트의 등기 문서가 고이 잠들어 있었죠. 나는 등기 문서를 한 번, 통장 기록 수첩을 또 한 번 번갈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관찰력과 오랜 인내심이 조용한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모든 불합리와 무시를 나 홀로 감당하고 관찰하며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존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100만 원과 5만 원, 체면의 간극,
생일 미역국과 장모님 생신 소동을 겪고 난 뒤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자식인데 언젠간 철이 들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나는 조용한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든 행동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삶 전체가 하나의 관찰일지가 된 것 같았죠. 며느리가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아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 그들의 사적인 대화까지도 나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며느리 서윤이가 퇴근길에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꽤나 흥분한 표정이었는데 나에게 어머님, 제가 큰맘 먹고 양가 어머니 들께 선물을 해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했어요. 역시 내 며느리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구나. 이제라도 나를 챙겨주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들 민재도 서윤이가 사온 선물에 놀란 듯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서윤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포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에게 건넨 선물은 검은색 패딩 점퍼였어요. 무릎까지 오는 긴 기장에 디자인은 그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죠. 서윤이는 그 옷을 나에게 보여주며 어머님은 활동적이시니까 이게 딱이에요. 겨울에 이거 하나 입으시면 끄떡없으실 거예요. 이건 기능성, 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설명대로 옷은 따뜻해 보였고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옷에 달려있는 가격표를 무심코 확인했어요. 가격은 50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그래, 나이 들어서 옷은 따뜻하고 실용적인 게 최고지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주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곧이어 서윤이가 다음 선물의 포장을 풀자마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서윤이가 친정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이라고 꺼낸 건 우아한 갈색 모피 코트였거든요. 그 코트는 한눈에 봐도 털의 윤기가 다르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서윤이는 모피 코트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며 우리 엄마는 워낙 외출을 자주 하시고 사교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입으셔야 체면 이서죠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들 민재가 모피 코트의 가격표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100만 원이라며 놀라더라고요. 나 역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재의 놀라움이 마치 내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며느리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서윤이는 민재의 놀람을 보더니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로 난 우리 엄마가 이 옷 입고 기뻐할 생각에 돈 하나도 안 아까워. 난 친정엄마 한테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죠. 그리고는 나를 힐끗 보더니 어머님은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돈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5만 원과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노골적인 간극, 이 나에게 던지는 모욕감, 의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나를 생각해서 사온 정성은 있으니 그걸로 됐다. 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타이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서윤이와 민재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윤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는데 민재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서윤이는 친구에게 야, 나 양가 어머니들 선물 다 끝냈잖아. 우리 엄마는 100만 원짜리 모피 사줬고 시어머니는 그냥 저렴한 패딩 하나 해드렸지. 두 분 다 기분 좋아하시더라라고 으스대듯 말했어요. 나는 잠시 동안 서윤이가 두 분 다 라는 말로 얼마나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울컥했지만 곧이어 서윤이가 민재에게 어때? 나 잘했지? 어머님은 마음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게 우리 돈 안 들이고 처리됐잖아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죠. 내 돈으로 사서 나에게 준 5만 원짜리 선물.
내 돈으로 사서 친정 엄마에게 준 100만 원짜리 호화 선물과 같은 급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나에게 효도하는 척하며 양가 체면을 세우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내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아들 민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과 함께 싸늘한 분노가 내 안에서 피어올랐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며칠 뒤 나는 서윤이가 준 그 5만 원짜리 검은색 패딩을 입고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나는 그 옷이 따뜻하고 편해서 마음에 들었지만 며느리가 사준 것이라 왠지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친구인 김순자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듯 말하더라고요. 말순아, 너 그 옷, 우리 부녀회에서 공동 구매했던 그 패딩 아니니? 저번에 네가 바쁘다고 참여 안 했잖아. 내가 내 것까지 같이 주문해 주려고 했는데.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100만 원짜리 모피와 나란히 놓여 있던 내 5만 원짜리 선물. 이 사실은 동네 사람들 누구나 살 수 있는 공동 구매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어머, 말순이네 며느리가 센스가 없네. 그걸 사서 시어머니를 주니? 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내 귀에 비수처럼 밝혔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따뜻하고 실용적이라며 줬지만 그 옷의 진짜 의미는 누구나 입는 싸구려 공동 구매품이었고 이런 거나 입고 조용히 집에 있으라는 무시가 담겨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급히 경로당을 나왔죠. 길을 걸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효가 아니다고요. 이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등기 문서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이제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얄팍한 자기 위안을 버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내 돈과 힘으로 내 체면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두 집 살림을 체면 유지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돈과 아들의 묵인 이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다음 단계에 물증을 확보하고 결정적인 대면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제주도 500만 원의 배신, 시스템 악용의 절정, 경로당에서 공동 구매 패딩의 진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내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마음이 중요하다는 얄팍한 위로가 통하지 않았어요. 5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노골적인 경멸이었거든요. 나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 돈으로 두 집 살림의 체면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들었죠. 그때부터 나는 며느리가 집에 없을 때마다 아까운 전기료 때문에 쓰지 않던 컴퓨터를 켜고 가족 카드가 연결된 계좌의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이가 준 종이 장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세한 진짜 기록들이었죠. 며느리는 포인트 적립이나 간편, 결제 같은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에게서 카드 통제권을 빼앗았지만 사실 그건 나를 속이기 위한 시스템 악용이었어요. 서윤이는 내가 잠든 밤에 혹은 경로당의 간틈을 타서 명품관이나 고급 식재료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출 규모가 내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그 모든 비용이 내 노후 자금에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손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윤이가 친정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친정엄마는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배경은 비행기 아니었어요. 댓글에는 효녀 서윤아, 엄마 호강시켜드리네. 제주도 5성급 호텔 부럽다. 라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이 가득했죠.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식 수준이 아니다. 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며느리 서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오늘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서윤이가 가족 카드로 사온 한우와 랍스터, 전복 같은 고급 식재료들을 보면서 오늘 저녁이 또 내 돈으로 차려지는 가짜 체면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물증을 잡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도왔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서윤이의 친정엄마, 즉 사돈 어른은 내가 준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왔는데 나를 볼 때마다 어머, 사부인 덕분에 제가 이런 귀한 옷도 입어보네요. 우리 윤희 서윤가 사부인 카드로 사드렸다고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부인 카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 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고 했던 말이 내 돈으로 처리할게요. 였다는 확신이 들었죠. 서윤이와 민재는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이내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신이 난 나머지 계속해서 결정적인 폭로를 이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윤희가 저번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줬지 뭐예요. 신라 호텔에서 자고 한우에 해산물 실컷 먹었지. 게다가 비행기 좌석도 글쎄 1등석 인가 비즈니스석 인가 엄청 좋은 걸로 끊어줬다니까. 사돈 어른은 자신이 호화로운 효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민재는 그 호화 여행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이 내 돈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서윤이는 당황한 나머지 억지로 웃으며 어머님은요, 워낙 실용적인 것만 좋아하시고 나이 드셔서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저랑 엄마만 다녀온 거예요. 라고 말하며 내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이 라는 뉘앙스로 나의 판단력과 활동성을 깎아내리려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생일날의 찬 미역국과 공동구매 패딩의 모욕 그리고 500만 원짜리 호화 여행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터져나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사돈 부부가 돌아가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서 통장 기록 수첩을 꺼냈고 며느리가 준 가족 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실시간 명세서를 인쇄했어요. 물증 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명세서에는 모피 부틱, 모피 코트, 1, 0, 0원, 과, 스포츠, 패딩, 50 0원 이 나란히 찍혀 있었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도 잔혹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주 신라 호텔 5, 0, 0원 항공권 및 숙박이라는 거액의 지출 내역이 찍혀 있었죠.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추정되는 고가 항공권까지 포함된 내역이었어요. 500만 원짜리 여행과 100만 원짜리 모피가 모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자 자동인출기 ATM이로 취급당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잠시 동안의 충격을 억누르고 이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을 민재는 정말 몰랐을까? 나는 침묵이라는 전략을 통해 아들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복수의 명분을 넘어 자식 교육과 존엄성 회복이라는
철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죠. 이 500만 원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짓밟은 파국의 서막이었으니까요. 이 명세서가 곧 체면 역전을 위한 나의 최종 무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파국을 부르는 한마디, 돈은 우리가 안내. 500만 원짜리 제주도 여행 명세서를 확인한 뒤 나는 며칠 동안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분노는 속으로 사기고 그저 집안의 공기처럼 조용히 존재했죠. 내 목적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다. 이 아니라 아들 민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고 며느리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나는 명세서를 서랍 속 아파트 등기 문서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죠.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 무시와 친정 자랑이 섞인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응, 우리 엄마 옷? 당연히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지. 우리 시어머니 옷? 그냥 5만 원짜리 패딩이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산 거.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뭐, 돈은 우리가 안 내지. 어차피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가족 카드로 낸 거지. 내 돈이 어디서 나갔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모든 무시와 배신이 내 돈이 아니니까 괜찮다. 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논리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문득 내 방 한구석에 걸려있던 5만 원짜리 검은색 패딩, 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패딩을 꺼내 입으려고 했는데 지퍼를 올리는 순간 촥 소리가 나더니 고장이 나버리더라고요. 아, 심지어 고작 5만 원짜리 옷마저 나에게 하자품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자존감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그때서야 나는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며느리가 나에게 준 선물은 고장난 5만 원짜리 패딩과 500만 원짜리 배신뿐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거실로 나갔어요. 마침 민재와 서윤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고장난 패딩과 인쇄해둔 카드 명세서 뭉치를 그들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뭐냐? 며느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들 민재 역시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는 뭐고 50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 제주도 여행은 또 뭐니? 네, 엄마 서윤의 친정 엄마한테 호화로운 체면을 세워주느라 정작 내 시어머니는 고장난 5만 원짜리 공동 구매 패딩이나 입고 다니게 한 것이냐. 서윤이는 벌벌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가족 생활비 카드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써서 적립금도 모았고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려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포장하려 했어요. 그때 나는 며느리의 뻔뻔한 변명과 돈은 우리가 안 내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오버랩되면서 최종적인 결심을 굳혔죠. 나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의 침묵은 곧 전적인 동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다. 어차피 생활비 카드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생활비 통제는 내가 한다. 나는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며
당장 그 카드를 내놓아라. 오늘부로 카드 사용은 중단이다 라고 요구했어요. 서윤이는 카드를 뺏기지 않으려고 망설였지만 내 단호한 모습에 결국 카드를 내려놓았죠. 이어서 나는 최후의 통보글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생활비 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 집에서 너희는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고 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봐야 할 때다. 생활비 독립선언은 이들에게는 첫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경고였어요.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파트 등기 문서를 꺼냈어요. 민재와 서윤이가 당황해서 쫓아왔을 때 나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 아파트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이 가능할까요? 민재와 서윤이는 내 전화를 듣더니 경악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소리치는 아들에게 나는 명세서와 등기 문서를 다시 한번 내밀며 말했어요. 너희는 내 돈으로 산 체면을 즐겼고 나는 너희가 준 모욕을 견뎠.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카드는 내 돈이다. 너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 집이 곧 나의 체면이자 너희에게 줄 마지막 교훈임을 선언한 것이죠. 나는 복수를 넘어선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무기를 발동하는 파국의 시작을 알렸답니다. 체면 역전의 날, 3개월 퇴거 통보와 500만 원의 빚,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들 민재와 며느리 서유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카드 명세서와 방금 꺼내온 아파트 등기 문서를 손으로 가리켰죠. 그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과 내가 휘두른 경제적 무기의 파괴력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특히 민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는데 그는 내가 이 집의 단독 명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내 집을 전세 놓겠다는 것은 곧 그들이 살 집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며느리 서윤이가 먼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서윤이의 후회는 존엄성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겁에 질린 반응. 가는 일뿐이었어요. 나는 서윤이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죠. 갈 곳이 없다고? 너희는 내 돈으로 500만 원짜리 제주도 호화 여행을 갔을 때 내가 갈 곳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했니? 나는 서윤이의 뻔뻔한 변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민재에게 돌렸어요. 민재야, 네 며느리가 내 돈으로 네 장모님 체면 세워주는 동안 너는 뭘 했니? 네 어머니 생일날 탄밥 먹인 건 알고도 묵인했지? 5만 원짜리 공동구매 패딩, 이 창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니?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윤이한테 뭐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말은 곧 공범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나는 민재의 나약함과 무책임함에 더 큰 실망을 느꼈어요. 차라리 며느리처럼 악독한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싶었죠. 나는 등기 문서를 펼쳐 그들에게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나의 체면이자 나의 존엄이다. 너희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살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테이블 위에 인쇄된 부동산 계약서를 던졌어요. 이게 방금 결정한 새로운 계약서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 너희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 돈으로 산 체면은 이제 끝이다. 트위스트 3. 경제적 퇴거 통보. 이 순간 이 집의 경제적 권력은 나에게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그들은 비로소 나의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늦게 민재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서윤이가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라고 진심을 토해내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지만 파괴가 아닌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 지혜의 완성을 기억했어요. 일어나라, 민재야. 네 눈물은 지금 네가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후회는 아닐 거다. 내 후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아들을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그때 며느리 서윤이가 따라 들어와서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곧 전세금 마련할게요. 라고 울부짖더라고요. 나는 서윤이의 눈물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용서? 너희가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5만 원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다. 나는 서윤이의 뻔뻔한 후회를 현실적인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나는 테이블에 앉아 카드 명세서에 500만 원짜리 제주도 여행 경비 항목을 펜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너희가 너희 장모와 함께 즐기니 500만 원짜리 호화 여행은 회수 불가능한 너희들의 첫빌이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는 당장 가서 환불받아라. 하지만 이미 써버린 500만 원은 너희들이 내 통장에 갚아야 할 첫 번째 책임이다. 나는 복수를 교육으로 전환했어요. 트위스트사, 금전적 책임 전가. 지금까지 너희는 나에게 체면과 돈을 받았지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너희의 진정한 효도는 가격이 아니라 책임의 온도로 측정될 것이다. 나는 진정한 효도는 가격이 아닌 책임의 온도라고 선언하며 파괴가 아닌 개선을 유도하는 지혜로운 복수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민재에게 내일부터 당장 나에게 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불하라. 네가 스스로 벌어 그 돈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너희들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 는 최종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로써 나는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고 그들에게는 3개월이라는 마감 시한과 500만 원이라는 책임을 지워주었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이 지혜로운 채찍질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일뿐이었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는 책임의 온도. 3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통보를 내렸지만 사실 내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매몰차게 내보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파괴가 아닌 개선을 유도하려면 엄격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3개월 동안 아들 내외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아들 민재는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업 파산 후 처음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했고 내가 요구한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보내왔죠. 그 돈이 비록 내가 부담하던 생활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이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했어요. 며느리 서윤이도 달라졌어요. 그녀는 내가 요구한 대로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 한 자를 들고 백화점에 갔는데 환불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는 그 돈을 내 통장에 갚는 대신 저희의 보증금에 보태 쓰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서윤이에게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은 내 아파트에서 나가기 2주 전 이웃 동네에 20평짜리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고 알려왔어요. 내가 살았던 아파트보다는 작고 낡았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첫 번째 보금자리였죠. 나는 그들에게 너무 멀지 않은 곳
애 집을 구하라고 조언했는데 그건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들 부부의 자립을 보면서 내 지혜로운 처벌, 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드디어 퇴거 당일이 되었어요. 나는 3개월 전에 통보했던 그대로 아들 부부가 이삿짐을 싸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마지막 이삿짐을 실은 후 민재와 서윤이는 나란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저희가 3년 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아들, 이 될게요. 500만 원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 서윤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뻔뻔함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와 이기심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서윤이는 어머님,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제 체면을 위해 어머님의 존엄성을 깎아내린 저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비로소 복수의 완성을 느꼈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았어요. 집은 텅 비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했어요. 며칠 뒤 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고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 돈으로 나를 위한 지출 계획을 세웠죠. 매달 일정 금액은 노후 대비 저축에 넣고 또 일정 금액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책정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나의 존엄을 지키고 남을 돕는 체면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홀로 시장에 나가 20만 원짜리 따뜻한 새 패딩을 샀어요. 5만 원짜리 공동구매품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모피도 아닌 내 돈으로 산 딱 적당한 옷이었죠. 나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20만 원짜리 패딩이 100만 원짜리 모피보다 훨씬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 호화 여행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마음의 평온을 이 옷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나는 고장난 5만 원짜리 검은색 패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며 새 집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작고 낡은 전셋집이었지만 그들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4가지 반찬으로 차린 첫 집밥은 그 어떤 사내 진미보다 귀했어요. 식사 후 민재가 나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작은 화분이라도 어머니 방에 두시라고 샀어요.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저희의 책임감, 이자라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작은 선물에 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화분을 조용히 받아들고 민재와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겨울은 가격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책임의 온도로 따뜻해지는 거란다. 나는 이들에게 경제적 독립과 인간적 존중이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나 자신에게도 존엄성을 지킬 권리를 되찾아 주었어요.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체면을 회복했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75세의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박말순 여사의 이야기는 진정한 존엄성, 이 돈의 액수나 혈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고 책임감을 부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체면이 회복되는 거죠. 노후의 행복은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자녀의 책임 있는 행동에서 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돼요.